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초등학생이 된 딸이 아빠에게 질문한 내용으로 답할까 해요. 아빠는 왜 엄마가 둘이냐는 질문.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고 믿고 싶습니다. 너 때문에 평생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에 멍해가 되셨는지 알긴 아냐. 어떻게 낳아주신 부모님 가슴에 비수를 꼽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인간이 그렇게 살면 벌받아.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가세요. 부탁입니다. 진짜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너 진짜 천벌받아. 안녕하세요. 저는 고추 농사를 하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저도 지금껏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지만 제가 열심히 살아왔던 것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였죠. 최근까지 정말 이 일로 인해 남편의 형제들과 부딪혀 왔었고 결국 소송까지 갔었거든요. 어느 누구에게나 살면서 아픔 하나 없는 일은 없겠지만 말입니다. 남편이나 저나 평범하게 사는 것을 원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인생 사는 내 마음대로만 되지는 않더군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부터 꺼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유독 힘들었던 우리 집 이야기, 오늘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벌써 50여 년이 다 돼가는 아주 오래된 옛날, 남편을 낳아주신 시부모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의 부모님을 이어 형님과 함께 터를 잡고 살게 되었어요. 신랑의 조부모님께서는 당시 외동이셔서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으셨고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상태로 그 옛날에도 조금 여유가 있는 삶을 사셨다고 해요. 그리고 조부모님께서 두 분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중 한 분이 바로 우리 시아버님입니다. 시아버님께는 형님이 한 분 계셨고 큰 시아버님도 같은 마을에 함께 사셨죠. 두 분은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었죠. 당시에는 장자 우선으로 가던 시대라 큰 시아버님의 지분이 더 많았다고 해요. 큰아들이 제사도 지내고 집안 대소사 관리를 하다 보니 예전에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해요. 원래 신랑의 조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땅의 비율이 7대 3 정도로 나누어서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대를 못 이으면 지가 지발로 나가든가. 뭐 잘했다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다. 에휴, 예전에는 여자가 시집 와서 남의 집 대를 끊어놓으면 친정아버지가 와서 빌고 있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뭘 잘하고 있다고 자리를 떡 버티고 앉아서는. 우리 시댁과 큰댁에는 각각의 문제가 있었어요. 먼저 큰댁의 문제는요. 그 시대에 있었던 뿌리 깊은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한 아들 문제로 비롯된 거였죠. 원래 큰 집에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장자 우선이 우리나라에는 뼛속 깊이 박혀 있으니까요. 하지만 큰아버님 댁에는 딸밖에 없었어요. 그마저도 자식 열을 낳았는데 전쟁 중에 그 10명 중에 7명이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고 남은 자식도 전부 딸이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사상이지만 그때는 남아선호 사상이 정말 심할 때였죠. 큰 집인데 아들이 없어서 그런지 큰어머님도 시할머님으로부터 구박도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소금까지 얼굴에 뿌리시면서 친정으로 쫓아낸다고 으름장을 놓으셨을 정도라니 그 상황이 오죽했을까 싶어요. 게다가 당시에는 정말 가난할 때라 먹을 것도 없어서 아이를 낳아도 굶어 죽는 일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반면 시댁은 그런 문제로는 골치를 썩지 않았고 시부모님께서 큰아들, 딸, 막내아들 이렇게 3남매를 낳고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시아버님이 노름을 너무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그 없는 살림에도 돈만 생기면 솥싸움판에 가시거나 화투를 치러 투전판을 다니셨지요. 그리고 시아버님이 도박판에서 매일같이 탕진하다 보니 몇 년 못 가서 부모님께 받은 땅을 다 잡혀서 날렸대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편도 어린 시절엔 밥이 없어서 매일 큰 댁에 가서 밥을 얻어먹었던 기억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대가 끊어지게는 할 수 없으니 너희가 자들한테 아들 하나 보내주면 너그가 잘 키우면 될 거 아니냐. 하라는 대로 하거라. 어머니 하시자는 대로 하시죠. 너는 괜찮겠냐?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뭔 걱정이랴. 형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이 시기에 큰댁은 딸들이 연이어 사망하고 아들이 없어서 대가 끊어지겠다고 걱정이 많으셨죠. 당시 시할머님의 강요 아닌 강요로 큰 시아버님께서는 시부모님께 조카를 아들로 입양하고자 하셨다고 해요.
큰아버님과 시아버님의 사이가 그리 나쁘지 않았던 터라 시할머님의 당황스러운 제안에도 그냥 받아들이기로 하셨던 것 같아요. 시할머님 생각에는 어차피 형제이고 서로 자식 하나 준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셨죠. 예전 어르신들 생각으로 시부모님은 총 3남매를 데리고 있으니 아들이 하나 남으니까 형한테 동생이 아들 하나를 주면 되겠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두 분 간에 어떠한 내용의 거래가 오고 갔다고 해요. 형님께서 법적으로 친양자로 입적하시겠다고 하자 시아버님께서 흔쾌히 승낙을 하셨고요. 아니 어떻게 장남을 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얼굴이 두꺼워요? 오호 이 사람 왜 이래? 임자 그럼 형이 부탁하는데 무시하란 말이오. 참 당신도 말이 많어. 그걸 왜 당신 마음대로 결정하느냐 말이에요. 나는 싫다니까요 글쎄. 문제는 시아버님이 시어머님께는 전혀 이런 반고도 양해를 구하지 않으신 겁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어떻게 장남을 달라고 하냐고 난리를 쳐서 결국 없던 일이 되었다고 해요. 이 일 때문에 시할머님이 또 불벼락처럼 화를 내셔서 한바탕 집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도 대를 이어야 된다는 시할머님의 불호령에 결국 막내 아들인 남편이 큰집 호적으로 입양으로 가는 것으로 일이 마무리되었다고 해요. 이때 큰아버님과 시아버님이 사전에 이야기했던 당시 논 새 맞이기를 주고 말이죠. 딸과 아들을 거의 맞바꾼다지만 그 시대 때는 더러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님이 난리를 치면서 반대했지만 완강한 시아버님의 고집을 꺾지 못하셨고 당시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웠던 시아버님은 땅을 받고 막내 아들을 큰 집에 넘기는 것에 시원하게 동의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끝내 그 부분이 마음에 들지는 않으셨겠죠. 당시 논 세마직이면 돈으로 따져도 정말 엄청난 금액인지라 시어머님도 끝내는 승낙을 하시고 진행이 된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식이 없던 큰댁은 남편을 호적에 입양하고 나서 정말 친아들 이상으로 끔찍하게 잘 챙겨주셨다고 해요. 남편은 집에서는 거의 존재감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큰댁에서는 학교도 다 보내주시고 남편을 입양함과는 별개로 가난한 시부모님 대신 아주버님과 신우학교까지도 전부 학비를 보태주셔서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재우야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는 하고 싶은 만큼 끝까지 하거라. 큰애비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테니 후회하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해보려무나. 감사해요 큰아버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입양을 가게 된 남편은 자신의 형제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챙겨주시고 살뜰하게 보살펴주시는 큰아버님과 큰어머님 지원 아래 당시에는 돈 때문에 생각도 못할 서울로 유학을 보내주셔서 서울권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때 저도 만나게 된 거고요. 저는 평범하게 작은 서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종종 찾아오는 남편과 연이다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남편과 처음에 연애를 하면서 남편의 속사정을 듣고 많이 힘들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네 분이나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어느 쪽 부모님도 서운하게 해드리지 않게 해드리고 싶어 했어요. 옆에서 제가 지켜봐도 정말 성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하는 남자였죠. 비록 서울 쪽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방학 때는 늘 시골에 내려가 있었고 큰댁과 시댁의 남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잠깐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함께 고향집에 인사를 처음 가게 되었죠. 그때 제가 느낀 건 큰어머님과 시어머님 사이가 약간 안 좋으신가 보다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건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처음 인사를 갔는데 남편이 먼저 큰아버님과 큰어머님께 인사를 드리자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큰집 어르신들이 더 연장자시니까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랐지요. 큰댁에 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큰어머님이 밥을 차려주시는데 밥을 먹고 나서 시댁에 가서 인사를 드리려고 하니 큰어머님께서 마늘을 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그 마늘을 들고 시댁에 갔어요. 어머님, 이거 큰어머님이 주셨는데 어머님 가져다 드리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이게 버리는 걸 준 거야 뭐야? 이걸 누구 먹으라고 이딴 마늘을 보냈어? 내가 뻔히 김치할 때 쓰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곪은 걸 준다니? 그리고 누가 쟤를 낳았냐? 내가 엄마야? 자기가 엄마야? 왜 허구한 날 인사는 자기가 먼저 받으려고 저렇게 나대고 그러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게 말이야. 자식이 없으니 부러워서 어떻게든 부모인 척을 하고 싶나 봐. 진짜 완전 별꼴이지, 엄마? 옳게 줄 좀 잘 서. 누가 자기 남편을 낳아줬니? 인사는 당연히 시댁 먼저 오는 게 맞는 거지. 이건 올케가 100% 잘못한 거야. 그 집에서 밥을 먹고 오면 기다린 우리 엄마는 뭐가 돼? 제가 봤을 땐 분명히 멀쩡한 마늘이었는데 시어머님이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늘 겉면만 봤으니 속 안에 골문 게 많아서 화가 나셨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함께 마늘을 까면서도 유심히 보았지만 상태는 좋았습니다. 쉴 새 없이 큰어머님 흉을 보는 시어머니와 신우를 보면서 두 분의 사이가 정말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지요. 게다가 이날 처음 만난 저에게도 인사 오면서 남의 집에서 밥을 먹고 왔냐면서 생각이 짧다고 얼마나 핀잔을 주시던죠. 밤이 늦도록 큰어머님 흉을 보는 신우와 시어머님을 보며 답답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또 이때 남편이 일해서 번 돈을 모아서 두 어머님께 용돈을 준비해 갔었는데 이로 인해 또 문제가 발생했지요. 꼬박꼬박 힘들게 모은 용돈을 모아서 드리는 거니까 무척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일이 펼쳐졌답니다. 남편이 준비한 용돈을 드리고 시어머님이 그것을 받으시자마자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 정말 옆에서 난처하고 민망한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 왔냐? 너 낳아준 엄마가 누구냐? 저쪽 집에다가는 두툼하게 봉투로 주고 나는 푼돈 쥐어주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큰어머니나 어머니나 똑같이 넣었어요. 제가 나중에 자리 잡고 돈 벌면 많이 드릴 테니까 화 푸세요.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간다며 설레었던 것도 잠시였을 뿐 시어머님께서는 남편이 힘들게 모아서 준비해간 봉투를 바닥에 집어던지셨습니다. 저도 너무 당황해서 순간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서울부터 같이 내려갔고 봉투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도 제가 뻔히 봤는데 말이죠. 동일한 금액을 준비해서 가서 드린 것뿐인데 어찌나 불같이 화를 내시는지 민망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반면에 큰어머님의 반응은 정말 180도 다르더라고요. 혼자서 생활하면서 사용되는 돈도 적지 않을 텐데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돈을 모아오느냐고 너나 맛있는 거 먹고 쓰라고 하셨습니다. 다시는 돈 모아올 생각하지 말고 밥 굶지 말고 먹고 싶은 것 있으면 사 먹고 저랑 데이트도 하라며 인자하게 말씀해 주셨죠. 큰어머님을 보니까 정말 너무 다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혼자서 타지에서 힘들 텐데 뭘 이런 것을 마련해서 왔냐. 집에 오는데 빈손으로 오면 누가 뭐라고 한다고 굳이 이런 것을 가지고 온다냐? 아니에요, 큰어머니. 항상 고맙습니다. 제가 나중에 꼭 잘 되어서 큰아버지, 큰어머니 은혜 갚을 수 있도록 할게요. 누가 너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하니? 그런 생각하지도 말고 너만 잘 살면 된다. 내 소원은 그거 하나뿐이야. 옆에서 바라보는 두 어머니와 남편의 모습은 정말 대조적이었죠. 한 번씩 볼 때마다 친어머니께서는 남편을 몰아세우기 바빴고 큰어머니는 항상 더 못해주셔서 아쉬워하셨으니까요. 저도 이런 상황을 보고서는 처음에는 진짜 친어머님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죠. 그러기에 지켜보는 입장에서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희가 결혼을 할 때도 그냥 넘어가지 못할 정도의 일이 많았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양가 상견례 이야기가 나왔어요. 당연히 큰댁과 시댁 부모님을 다 모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큰댁에 먼저 전화를 드려서 상견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날 일이 생겨서 몇 시간 후에 시댁에 전화를 드렸더니 시어머님이 얼마나 역정을 내시는지 정말 난처했습니다. 게다가 결혼식 관련해서 뭔가 결정할 때마다 시어머님은 역정을 내시고 짜증을 내셨어요. 모든 것을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를 원하셨는데 큰댁 이야기를 조금만 꺼내면 신경질을 내시니 눈치가 보여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어머님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저희 보고 날짜 잡아서 말해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상의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네 시어머니가 누구냐? 나야 아니면 큰댁이야. 왜 내가 내 아들 상견례 날짜를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들어야 하냐? 내가 이상한 거냐? 어머님 그런 게 아닌데 오해하신 것 같아요. 오해는 무슨? 네가 나를 알기를 우습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어떻게 시집 오기 전부터 이렇게 문제를 만드냐? 알고 보니 큰어머님께서 상견례 이야기를 듣고 시댁으로 가셔서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냥 나쁘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마음만 참석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사돈댁에는 두 분만 나오신다는데 여러 명이 우르르 가면 그것도 보기가 괜찮을지 모르겠다고 그냥 큰아버님과 큰어머님이 참석 안 하시고 시부모님만 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의중을 물어보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화를 내시더니 그것도 이해가 안 되었고요. 무작정 화부터 내시는 시어머님 때문에 상견례 때도 저는 정말 내내 좌불안석이었어요. 그리고 결혼식 이후에 패백을 진행하잖아요. 그때도 조용히 넘어가지 못하고 결혼식장 안에서 얼마나 고성이 오고 갔는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패백 때 절 받는 문제 때문에 생긴 건데요. 원래 시부모님께 먼저 절하는 게 맞는데 당시에 시아버님이 그냥 큰아버님께 먼저 절을 받으시라고 하셨나 봐요. 누가 먼저 받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고 하신 것 같은데 큰아버님과 큰어머님이 자리에 앉으신 거 보고서 시어머님이 또 난리가 나버린 거지요. 아유, 좀 나와보세요. 여기가 형님 자리입니까? 내가 엄연히 제후를 낳은 엄마인데. 자네 정말 왜 이러나? 잠시 후에 절 받으면 될 거 아닌가? 큰엄마, 이리 나오세요. 우리 엄마가 먼저 절 받는 게 맞잖아요. 옥신각신 서로 절을 먼저 받겠다며 언성이 높아지자 시누이가 나서서 큰어머니 팔을 붙들고 끌어내는 모양이 발생한 거지요. 결국엔 큰아버님과 시어머님이 나서서 만류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의 신경전이 대단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지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늘 시어머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불편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지요.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큰어머님께서 봉투를 담아주셨는데 생각도 못한 큰돈이 들어있었어요. 당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과하고 큰돈이라서 큰어머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싶어서 봉투를 빼놓았죠. 마침 그걸 신우가 발견하고 시어머님께 쪼로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무슨 돈이냐고 봉투를 획 낚아채신 거지요. 제가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할 새도 없이 봉투를 가지고 가셨어요. 그리곤 큰어머님께 가서는 돈으로 애들 마음 사려고 하지 마시라며 왜 이야기도 안 한 돈을 새 아기한테 뒤로 주느냐고 너무 기분이 나쁘다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종종 남편과 함께 주말에 내려갈 때마다 머리가 너무 아파왔습니다. 어디 집에서 먼저 식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자잘한 싸움이 일어났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남편은 부모님과 떨어져 지냈던 시간에 서운하신 감정이 많이 쌓이신 것 같다 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을 두둔하곤 했지요. 남편 역시 큰어머님은 따뜻하시고 인자하신데 시어머님은 너무 없이 살다 보니 힘에 부치셔서 많이 억세지셨다며 시어머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듯 했어요. 한날은 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당시에는 휴가라고 해봤자 어디 멀리 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교로 나들이를 가거나 강변으로 가서 물놀이하고 닭백숙이나 먹으면서 시간을 주로 보냈었죠. 남편이 마침 휴가라서 부모님들 모시고 바람을 쐬러 가고 싶다고 하기에 저도 이것저것 분주하게 준비했지요. 그런데 막상 휴가를 가기로 했던 당일 아침 시어머님께서 배가 아프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백숙집에 예약도 해놓은 상태인데다가 근처 고모님과 고모부님도 만나기로 한 상태라서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님만 함께 못 가시고 큰아버님과 큰어머님, 시아버님을 모시고 강변에 가서 식사를 하고 돌아왔어요. 원래는 가서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했지만 시어머님이 아프시니까 식사만 하고 최대한 빠르게 돌아왔죠. 그런데 다녀와 보니 시누이가 눈을 흘리며 쏴붙이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상황을 보신 시고모님께서 저희 시어머님께 한마디를 하셨겠어요. 옳게는 며느리가 아닌가 봐? 어떻게 시어머니가 아프신데 놀러 다녀? 진짜 세상 시집알기를 우습게 하네. 요즘 세상 많이 좋아졌어. 어떻게 아픈 시어머니를 두고 놀러 갈 생각을 하는 며느리가 있는지.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상황이 미리 약속이 되어 있어서 갔다 온 것을 왜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세요?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는 진짜 뭘 잘못했는지 생각을 좀 하고 살아. 그만 좀 해라. 어떻게 올 때마다 그렇게 싫은 소리만 해대서는. 자네도 마음 씀씀이 좀 곱게 쓸 수 없겠는가? 자네가 이러니 얘까지 이러는 거 아닌가? 진짜 그러지 말게. 큰 사람이 속이 좋아서 지금껏 참고 있는 거지? 자네 정말 이래선 안 돼. 신우의 쏘아붙임에 남편이 한 소리를 해댔고 시고모님까지 나서서 한마디 거들었지만
신우와 시어머님은 내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며 씩씩대시더군요. 신우는 들을 생각이 없는지 본인 할 말만 계속했습니다. 결국 시고모님께서 그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옆에서 지켜보시던 큰어머님께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말리는 신용을 하니 신우는 더 눈을 흘리더라고요. 이렇게 별것도 아닌 일에도 유난스러운 반응을 하는 시댁 때문에 결혼 초부터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늘 살얼음판을 걷는 듯 불편했습니다. 명절 때도 이와 같은 불편한 일은 늘 반복되었지요.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지 않았던 시기라 집안의 며느리는 저 하나였습니다. 큰댁에서 제사를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지내겠다며 안 가시겠다고 갑자기 역정을 내시는 시어머님 때문이었죠. 저는 좌불안석하며 큰댁으로 넘어갈 수도 없고 정말 난처했어요. 그런데 큰어머님께서 기다리다 못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어디니? 전도 붙이고 해야 하는데 왜 안 건너오고? 아, 큰어머님 곧 갈게요. 가긴 어딜 가. 이제 며느리가 왔으면 우리도 따로 제사를 보는 거지. 어차피 아들도 없어서 제사 받을 사람이나 있나? 다 우리 집 사람이구만. 시어머님은 전화기도 내려놓지 않은 상태인데 들리라는 듯이 아들 운운하며 제사를 시댁에서 지내겠다고 큰소리치셨습니다. 시어머님 때문에 순간 큰어머님도 더 말씀을 잇지 않으시더군요. 결국 시아버님이랑 대판 싸우시고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건너가시긴 했지만 시어머님은 항상 불만이 가득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큰어머님께서 힘들게 제사 음식을 준비해 놓으시면 음식을 만드는 스타일, 음식 가짓수, 음식의 맛, 제사상 하나에도 끊임없이 하나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을 꼬집어가며 불만을 이야기하시곤 했지요. 이렇다 보니 그 상황에서 가장 난처한 건 남편이었어요. 어쩌다 남편이 입 바른 소리로 시어머님께 왜 그러시냐고 말씀을 드리면 더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누구 편을 드는 거냐고 화를 내시고 성질을 부리시는 통에 남편도 중간에서 정말 괴로워했답니다. 그럴 때마다 큰어머님은 남편에게 신경 쓰지 말라며 항상 좋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매번 시골 고향에 내려가는 일이 불편하고 괴로웠지요. 시댁에만 가지 않으면 평온한 나날들이었기 때문에 집에 있을 때는 고향일을 잊어버리곤 했답니다. 차라리 시댁과 연락을 하지 않는 때가 가장 평온하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니까요. 우리 부부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남편도 성실한 사람이라 항상 부지런하고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결혼 초에는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생활할 때 정말 일이 잘 풀렸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초반에는 어느 정도 잘 굴러갔던 남편 사업이 IMF를 맞으면서 급속도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폐업 신고를 하게 되었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지요. 빚을 해결하기 위해 남편은 몇 년간 각종 공사판부터 하루 일당제 도배일까지 일을 가리지 않고 밤낮 없이 노력했어요. 그 덕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전부 변제하고 나서야 무일푼 상태로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거든요. 괜찮다, 재호야.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다. 이런 일로 기죽을 거 없다. 그래, 아버님 말씀이 맞아. 그러지 말고 아버지도 와서 농사를 해보는 것은 어떻겠냐? 큰아버님과 큰어머님은 모든 걸 다 잃고 내려온 남편을 정말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면서 큰댁에서 짓던 농사를 쥐어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해주셨어요. 그 권유를 받아들여서 남편과 저는 큰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고추 농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본 농사일에 서툴기도 했고 어렵기도 했지만 평생 농사만 지어오신 노하우를 하나씩 익혀나갔죠. 저희가 고추 농사를 배우기 시작한 무렵 아주버님이 찾아와서는 시비조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너 좋겠다. 이게 전부 다 이제 네 거네. 형, 이게 왜 내 거예요? 큰아버지 거죠. 큰아버지 거가 네 거지. 무슨 내숭을 떨고 그러냐? 이런 식의 비아냥에 남편도 점점 지쳐갔지요. 그래도 그나마 큰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대놓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몇 년 정도 지나고 나서 큰아버님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시자마자 기다렸단 듯이 사람을 힘들게 하더군요. 그리고 이듬해 시아버님도 돌아가셨답니다. 그나마 상황을 어느 정도 중지하시던 큰아버님과 시아버님이 돌아가시자 본격적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큰아버님의 장례식장에는 시어머님이 대놓고 이런 이야기도 하셔서 친척 어르신들이 손가락질하는 상황도 있었답니다. 아니 이렇게 가실 거면 가기 전에 내 아들이나 돌려놓고 가지. 나는 끝까지 아들 뺏긴 상태로 살아야 하네. 아이고.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지금 장례식 중이잖아요. 세상에 저게 무슨 꼴불견이람. 진짜 아주 몹쓸 인간이네. 그래도 그렇지 자기 시아주버님 장례식에서 어떻게 저런 식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건지 대단하네. 남들의 비아냥에도 시어머님은 철벽처럼 본인 할 말 다 하시면서 자리를 버티고 계시더군요. 저는 이때 큰어머님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다른 자식이 없으니 큰어머님 혼자서 온전히 그 치욕적인 상황을 다 견디셔야 했거든요. 그래도 인품 좋은 분이라 시어머님의 만행에도 찡그림 한 번 없이 잘 참아주시더라고요. 큰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은 더욱 열심히 일을 했어요. 큰아버님께서 물려주신 자산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도록 말이죠. 큰아버님께서 평생 땀 흘려 벌어오신 자산을 더 키우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교육도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찾아가서 배우고 스마트팜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밤낮 없이 일했고 저도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왔어요. 우리 노력이 하늘에 닿았는지 큰아버님이 하늘에서 돌봐주시는지 그 무렵부터 일이 술술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저는 남편을 도와서 농사뿐만 아니라 가공업에도 뛰어들었어요. 문득 어린 시절 외할머니께서 해주셨던 고춘물이 한 번씩 먹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고춘물은 경상도 지방에서 매운 청양고추를 다져서 잔멸치, 멸치 액젓과 간장으로 졸여서 만드는 반찬이에요. 입맛이 없을 때 먹으면 밥 한 공기를 뚝딱 할 수 있는 반찬입니다. 어릴 때 먹었던 맛을 목표로 수천 번 연구 끝에 판매용 고춘물을 만들었어요. 와, 이거 진짜 매콤하다. 여보, 이거 맛이 괜찮은데? 어때요? 사업으로 승산 있어 보여요?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참 맛이 좋네. 네가 네 어머님을 닮아서 그런지 손맛도 좋고 음식을 잘하더니 이것도 참 맛있네. 잘 팔릴 것 같아. 이렇게 남편과 큰어머님은 연신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출시한 고춘물의 반응은 생각보다 뜨거웠어요. 처음에는 지인이 운영하는 동네 떡집 한 켠에서 판매를 했어요. 이어서 인터넷 오픈마켓으로 함께 판매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한 두 개 정도 팔리더니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주문량이 늘어났어요. 이렇다 보니 매일매일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야, 나와봐. 형이 무슨 일이에요?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네가 그렇게 잘났어? 나는 치질이도 궁상인 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만 하면서 사는데 네가 내 몫을 빼앗아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니까 좋냐? 아주 신수가 환하네. 얼굴에 기름이 닦였다. 어? 거의 매일같이 술에 진탕 취한 아주버님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본인 자리를 남편이 빼앗았다며 있는 대로 성질을 부리는 아주버님을 보며 갑갑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알고 보니 이 시기에 무슨 꿀사업을 하겠다며 집안에 있는 돈을 전부 끌어다가 투자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게다가 역대급 폭우로 인해 벌통이 비에 쓸려 내려가는 바람에 집안이 휘청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때도 주변에서 다들 벌통을 하지 말라고 반대했었고 크게 사업거리가 안 될 거라고 만류했지만 아주버님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때도 큰어머님께서 일부는 비용을 보태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비용까지 보태주신 큰어머님께 감사해하기는커녕 본인 잘못으로 다 날렸으면서도 뻔뻔하게 툭하면 불만 섞인 말로 돈을 요구하는 아주버님이 정말 한심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생판 남의 말에 혹해서 한 번 투자하면 평생 연금식으로 돈이 나온다며 이상한 다단계에 빠져서는 온갖 돈을 끌어모으더군요. 그렇게 이상한 곳에 투자해서 남들에게 빌린 돈과 시아버님이 물려주신 나머지 유산까지 전부 탕진해버린 셈이죠. 그리고 나서 돈이 뚝 떨어지니 우리에게 와서 혼자 잘 살아서 좋냐 그렇게 말한 거고요. 날이 갈수록 정말 시댁 식구들한테 정나미가 떨어졌습니다. 재우야, 돈 좀 빌려줘라. 누나가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래. 내가 부탁할 곳이 너밖에 더 있냐? 네가 누나를 모른 척하면 나는 어떡하니? 제발 누나 좀 살려줘라.
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형제랑 부모도 좀 챙겨라. 툭 하면 찾아와서 돈을 맡겨놓은 양 내놓으라고 발악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형편이 너무 빠듯해서 그런 듯하다며 남편은 건너가듯 여겼었어요. 그냥 못 받을 생각을 하고 돈을 100만 원 정도 줬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돈을 가져가니까 이번에 신우가 찾아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둘이 돌아가면서 돈돈거리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무슨 마치 짠 것처럼 돌아가며 그러더군요. 신우 이야기도 정말 남사스러워서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원래 자상하고 성실한 고모부와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모부 친구와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나버렸죠. 그 덕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아이들 양육권까지 빼앗겼고요. 그래놓고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남자랑 살겠다고 뛰쳐나왔답니다. 하지만 같이 살게 된 남자는 성격이 포악했고 신우에게 손을 대기도 했고요. 돈 가져와, 돈. 돈 가져와야지 사업을 할 거 아니냐고. 너네 집에는 꽁쳐놓은 돈도 없냐? 돈 좀 가져와 보라고. 알았으니까 제발 진정 좀 해요. 걸핏하면 신우에게 막말과 손을 올리니까 신우도 그 남자를 피해서 툭하면 친정에 와서 지내게 되었고요. 할 일이 없고 돈은 부족하니까 계속 저희 집에 찾아와서 아주버님과 돌아가면서 푸념을 늘어놓기 일쑤였죠. 그건 우리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었답니다. 심지어 큰어머님에게까지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들의 만행은 계속되었습니다. 큰어머니, 저는 조카 아니에요? 재우도 큰어머니 친자식 아니잖아요. 그리고 큰어머니도 우리 어머니가 다 이해해줬으니까 대가 안 끊긴 거잖아요. 집안에서 내쫓기지도 않고 사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좀 보태주세요. 큰엄마, 내가 오죽하면 여기 와서 이래요. 진짜 사는 게 너무 힘들다니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왜 큰엄마는 같은 조카인데 차별을 하세요? 그 무렵 큰어머님께서는 노환으로 많이 아프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과 신우는 편찮으신 큰어머님께 찾아와서 막말을 하며 자기들 지분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남남인데 무슨 지분 타령을 하는지 어깃장에 불과했습니다. 본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의견만이 답인 양 우겨대는 통에 소통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였어요. 무조건 본인들 말이 맞다고 하니 항상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재우야, 나는 너를 정말 많이 의지하고 살았다. 네가 있어서 지금껏 잘 살았고 고마웠다. 내가 알아보니 이만저만해서 네가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것이 저기 서랍 열어보면 들어있다. 내가 떠나거든 하나씩 정리하고 잘 살아라. 나는 너 하나지만 잘 사는 거 보면 그거로 내 인생은 잘 산 거야. 어느 날 갑자기 큰어머님께서 남편과 저를 호출하셨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다며 마치 세상을 떠나기 전 정리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큰어머님께서 알려주신 재산의 내용은 남편이 알지 못했던 내용이 더 많았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받게 된 재산에 남편도 놀랐고 저도 놀랐지요. 이 재산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며 큰어머님도 오시고 우리 부부도 큰어머님의 모정에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런데 하필 이걸 엿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큰어머님 바로 옆집에 살고 있던 아주머니였어요. 이분은 우리 시어머니하고 많이 친하고 별명이 촉새라서 모든 이야기를 다 전하는 성격에다가 심지어 말에 살까지 붙이는 아주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그간 큰어머님과 시어머님 사이에 말을 전한 주동자였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면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해서 꼬치꼬치 큰어머니를 캐물으셨던 거죠. 외로워하는 척하면서요. 그분의 입을 타고 큰어머님이 그동안 말씀하지 않으셨던 재산 이야기가 알려지게 된 거고요. 결국 우리 남편이 받을 또 다른 재산이 있다는 소식은 시댁에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아주버님과 신우는 쌍으로 불이 나게 달려왔죠. 시부모님이 어린 시절 남편을 키울 때 정말 찢어지기 힘든 삶 속에서도 남편을 키우느라 그렇게 고생을 하셨다면서요. 키워준 값을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는 겁니다. 너 때문에 평생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에 멍해가 되셨는지 알긴 아냐. 어떻게 낳아주신 부모님 가슴에 비수를 꼽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인간이 그렇게 살면 벌받아. 그 어릴 적에 너 약하다고 어머니가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약을 구하고 해서 살려놨더니 인두겁을 쓰고 이렇게 살면 되겠냐?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저한텐 다 소중한 부모님입니다.
그게 형하고 누나 돈하고 연관될 거리는 못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너 진짜 천벌받아.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남편이 아주 어릴 때 몸이 많이 약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시기에는 병이 한 번 돌면 동네의 어린아이들이 다 죽을 때였대요. 워낙 비리비리했던 남편이라서 당시 시어머니가 아들이 잘못될까봐 옆 동네나 성당에 우유가루를 얻으러 다녔다고 해요. 그때는 우유가루를 먹으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란다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그리고 수십 년도 더 지난 그 일을 핑계 삼아 비용을 달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뭐라고 하나 들어봤지요. 그랬더니 무슨 억대 비용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도 기가 막혀서 더 상대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한두 푼도 아니고 어린 자식을 키웠다고 5억을 내놓으라는데 남편도 더는 상중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남편이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더니 바로 다음 날 남편이 일할 때 찾아와서 집기를 내던지며 막말을 퍼붓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아주버님과 신우 말고도 시어머님까지 함께 합세해서 말이죠. 내가 그때 그 시절에 너를 살리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가 형하고 누나한테 이렇게 하면 쓰냐? 못된 잡것.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누가 네 친엄마냐? 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건 제 돈이 아닙니다. 야, 너 진짜 못됐다. 엄마, 이러다 쓰러지시면 얼마나 영영 후회를 하려고 그러냐? 찾아와서 여러 차례 행패를 부리고 집기를 때려부셨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뜻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결국 그들은 법대로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어요. 그리고 과거에 큰아버님과 시아버님 사이에 있었던 돈거래와 현재 시어머님에 대한 부양을 소홀히 한다는 점을 통틀어서 소송을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법적인 거래에 대한 확실한 증명을 해놓기보다는 거의 수기로 작성하고 당사자끼리 아름아름 넘어가는 경우가 흔했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과거에 큰아버님이 시아버님의 재산을 빌려갔다는 자체가 터무니없는 낭설이었죠. 우리 집안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손사래를 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거침없이 무조건 빼앗긴 재산을 찾겠다며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큰아버님이 살아생전 시아버님께 갚아야 할 부분을 갚지 않았고 그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정말 억지소송이었습니다. 게다가 이게 소송거리로는 너무 약할 것 같으니 현재 남편이 시어머님께 부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천륜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면서 시어머니한테 입에 담지 못할 행동들을 한다면서요. 게다가 불효소송 청구 취지 내용까지 더해서 사회적으로도 인격을 매도해버리는 행위를 일삼지 않았습니다. 소송 소식을 들은 큰어머님은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며칠을 끙끙 앓으셨고요. 처음에는 남편도 진짜 형과 누나가 이 정도로 자신을 괴롭게 할 줄은 몰랐다며 너무나 괴로워했어요. 이 소송 자체가 사실 너무 어거집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저도 변호사 생활이 오래되었지만 사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 자체는 거의 처음 보거든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진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 때문에 온 가족들이 너무 충격을 심하게 받았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괴롭고 힘드네요. 변호사님, 꼭 좀 도와주세요. 변호사님께서는 이미 소송은 벌어진 일이니 그냥 넘길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동안 여러 가지의 사건을 맡아서 소송을 대리해 왔지만 이런 사건은 그동안 본 적이 없다 했습니다. 참 질이 안 좋다고 저쪽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승률의 소송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소송이 오가면서 한 마을에 살려니 너무 불편했어요. 특히 신우는 마주칠 때마다 사람을 흘겨보고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없는 내용을 실제 사실인 것 마냥 소문을 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너무 괴롭고 힘들었죠. 어머니 큰어머님 곧 임종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와보셔야 하지 않습니까? 제발 와서 마지막 인사하시고 서로 화해하시고 편안하게 보내드리세요. 내가 왜 그 노인네 가는 길에 인사를 하냐. 침을 뱉어도 시원찮을 인간인데. 너가 지금 그 집 구석에서 아들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그 집 아들이라고 착각이 드는 거냐? 너도 참 생각이 없다.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소송은 꽤 오랜 시간 진행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오늘 내일하는 큰어머님께서 시어머님을 찾으시자 남편이 시어머님께 연락해서 간곡하게 청했어요.
제발 한 번만 와보시라고 부탁했지만 시어머님은 절대 와보시지 않더군요. 되레 냉담하게 전화를 끊으시면서 막말을 하셨습니다. 큰어머님께서는 어떻게든 바로잡고 끝까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싶어 하셨지만 시댁 쪽에서 응하지 않았어요. 큰어머님의 병세가 점점 심해지면서 저희도 이 문제를 송사로 진행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진 사이는 수습하기엔 늦어버린 거였죠. 이 시기에 남편은 하루 종일 큰어머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방에 누워 계신 어머님 손을 꼭 쥐면서요. 말이 없는 남편인데 그때만큼은 어린아이처럼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큰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작게 뭐라 말을 하셨죠. 그때마다 남편은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었지만 그 뒷모습의 어깨에는 큰 슬픔이 얹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 또한 아이고 어쩔꼬 라며 눈물을 보이셨고요. 그리고 결국 큰어머님은 가슴에 한을 못 푸신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큰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다른 친척분이 마지막 가시는 길이니 와보시라고 했지만 끝내 시댁 식구들은 어느 누구 하나도 큰어머님 빈소에 인사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슬픔에 현실에 매일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웃 주민분들은 그간의 사정을 다 아시기에 조문을 오셔서는 남편의 손만 꾹 곱게 잡아주셨죠. 하지만 그 이후에 현실은 더욱 남편을 괴롭게 했습니다. 큰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꽤 오랜 시간을 여러 차례 재판장에 불러가며 소송이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증거도 없고 너무 오래 지난 이야기에다가 여러 번 말이 뒤바뀌었고 그들은 자기들끼리 자멸하듯이 재판장에서도 싸움을 하는 등 정말 부끄러운 모습만 보였죠. 결국 소송은 우리의 승리로 원고 측 패소로 결론이 났습니다. 재판장에서까지 생떼를 쓰는 그 지독한 모습을 보며 남편도 눈을 꾹 감아버리더군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자식이 나를 이렇게 뒤통수를 칩니까? 판사님, 내가 지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이고 정말 억울해요. 억울합니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처사 아닙니까? 비고는 부모님 부양을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형님과 누님도 부모님의 똑같은 자식이므로 저들에게도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이 소송은 적격이 되지 않는 억지 소송과 날조된 주장과 증거들로 치러진 재판이며 애초에 따질 수 없는 무효입니다. 아울러 원고들이 지난 10수년간 원고와 고인이 되신 원고의 법적 부모님을 모욕한 증거들을 제출합니다. 변호사가 조목조목 팩트를 짚어 말했습니다. 그러자 끝까지 악을 지르며 이까지 바득바득 가는 시어머님과 그 옆에 붙어서 눈에 불이 난 아주버님과 신우를 보며 남편이 더욱 안쓰러워 보이더군요. 소송이 그들의 패소로 끝이 났지만 역시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또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번엔 큰아버님의 가지고 있던 땅이 조부께서 잘못 분배를 했기 때문에 다시 나눠야 된다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저희 소송을 맡아주었던 변호사께서는 처음부터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를 비롯한 어떠한 청구도 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더욱이 같은 건으로 계속 이야기해봤자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서 소송 자체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전에 소송도 소송거리가 안 되는 거였지만 본인들에게 유리하게끔 이상하게 만들었다고 말하더군요. 소송 자체도 상대 법률 대리인이 거의 억지로 진행했을 뿐 애초에 승률 없는 게임이었다는 말을 하시면서 더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남편이 계속 고통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증거로 채택이 되었죠. 소송을 하면서 그 시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매일매일 머리가 한 움큼씩이나 빠질 정도였으니 말이죠. 결국 지루했던 소송은 승소로 끝났습니다. 남편은 정말 남이 된 듯 본인 형제들에게도 오만정이 떨어진 것 같았죠. 하지만 아주버님, 신우, 시어머님은 쉬지 않고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남편은 오는 전화는 받지 않고 육두 문자가 가득한 문자에도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고도 없이 갑자기 또 찾아왔더라고요. 이날 사건이 일어났죠. 야, 너 이 잡고사. 네가 부모를 배신하고 형제를 버리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네가 얼마나 잘 살 것 같으냐? 너 그렇게 받은 돈이 평생 네 뱃속에 붙어있을 것 같으냐? 지옥 불에나 떨어질 자식 같으니 대대손손 전부 잘못되라고 내가 빌고 또 빌 거다.
그냥 가. 적어도 사람이면 그냥 가줘. 나중에 죽어서 어떻게 큰엄마 보려고 이러는 거야? 제발 꺼지라고. 세상에, 어떻게 큰오빠한테 반말을 하고. 너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니? 너 정신과 다닌다더니 혹시 진짜 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이 돈에 눈이 멀면 얼마나 일그러지게 변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님과 신우,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없는 말을 하면서 악다구니를 쓰고 달려들었다고 해요. 함께 일하던 분들이 이 상황을 목격하고 말려봤지만 이미 발악을 하는 그들을 말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뒤엉켜서 몸싸움을 했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큰일이 벌어졌어요. 경찰 앞에서도 그들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답니다. 이 잡것을 쳐넣어요. 자기 부모도 버리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똥된장 구분도 못하는 아주 몹쓸 것이에요. 세상에 우리 엄마. 아이고, 내가 못 산다. 아이고, 머리야. 엄마 정신 차려요. 시어머님은 대놓고 쓰러지는 신용을 하며 머리를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아프다며 한참을 악을 쓰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결국 119를 불러달라고 하더군요. 119가 온 후에도 거동이 힘들다며 심장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싸울 때만 해도 멀쩡해 보이셨는데 경찰이 오니까 태도를 바꾸시더라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 문제로 여러 번 경찰에 연락을 하니 경찰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었죠. 다음엔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하시라고 되려 우리에게 먼저 신고를 권유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있었답니다. 지긋지긋한 그 사건이 지나고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니 표정부터 겉모습까지 남편의 뒷모습은 정말 지쳐 보였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날 아주버님은 도끼까지 들고 와서 자신이 남편 보는 앞에서 죽어버리면 끝날 거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님은 자리에 없던 저와 우리 아이들을 싸잡아서 귀신이 잡아갈 거라며 세상에 없는 모진 악담을 퍼부었고요. 남편은 그날 저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더는 이곳에서 살 수 없겠다고 말이죠. 우리 이곳을 떠나자, 여보. 난 더 이상 저들을 견뎌낼 자신이 없다. 형제도 부모도 다 필요 없다. 우리 여기 정리하자. 부모도 날 버리고 형제도 날 버렸어. 나는 이제 남은 게 당신이랑 우리 애들밖에 없어. 더는 내가 못 버티겠어.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어디든 우리가 가서 못 지내겠어요? 신경 너무 쓰지 말아요. 차근차근 정리하고 떠나서 우리 남은 기간 마음 편히 살아요. 그날부터 가진 재산들을 정리하기 위해 알아보았죠. 그동안 평생 잘 가꿔온 땅이었기에 금세 주변 농지를 꾸리시는 분들께 판매가 되었고 일부 재산 조금만 손해를 보고 빠르게 정리를 했어요. 큰아버님과 큰어머님께 생전에 도움을 많이 받으셨던 분들이 나서서 소개를 시켜주신 덕분에 수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혀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떠나왔지요. 지금은 떠나온 지 시간이 조금 돼서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찾은 상태예요. 우리가 떠나오고 나서 들은 소식은 시어머님이 풍이 와서 거동을 못한다는 이야기였어요. 거동 못하는 시어머님을 아주버님과 신우는 요양원에 보내고 시어머님의 남은 재산을 정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마지막이네요. 그렇게 아끼는 부모라고 하더니 결국 어머님이 거동을 못하시니까 본인들이야말로 어머님을 그렇게 비참하게 버린 거죠. 재우야, 엄마 좀 한 번만 나 좀 데려가 줘라. 많이 편찮으세요? 그렇게 버림받고 나서 나중에 혼자가 됐어야 시어머님은 또 다른 친척 어른을 통해 우리 부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성치 않은 몸이라 말도 예전처럼 편하게 못하시더군요. 시어머님은 본인의 처지가 바뀌니 이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신 것처럼 남편에게 전화를 하셔서 본인을 요양원에서 내보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남편에게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없었죠. 그저 본인께서 요양원에 있기 싫다며 본인을 데리고 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시어머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남편의 태도는 매우 단호했고 냉담했어요. 더 이상 어머니와 연락을 하고 싶지 않다며 전화를 끊었고 더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서 봤지만 남편은 정말 단호했고 그간의 일들로 인해 마음에 받은 상처가 너무 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남편은 모진 사람이 아니었죠. 본가 근처에 작은 빌라를 매입하곤 시어머님을 그리 모셨습니다. 그리곤 친한 이혼 아주머니께 시어머니를 부탁하시며 생활비하고 치료비를 건네주었습니다. 가끔 출장 외박이라 거짓말을 하는데 전 알고 있었어요.
그때마다 어머님을 뵙고 온다는 것을요. 그러면 모르는 척 잘 마치고 왔냐고 가방을 받아주었습니다. 나중에 듣기론 시어머님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다고 해요. 남편의 말 때문이었죠. 엄마, 나 어렸을 적에 엄마랑 큰엄마랑 계곡에서 자주 놀았잖아. 김밥도 싸가고 물장구도 치고. 그때 두 엄마가 나한테 김밥 서로 먹여줬을 때 막 웃고 그랬잖아. 나는 돈을 바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잔잔한 추억만 바랬던 건데. 휠체어에 앉아 계신 시어머님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큰어머님의 묘로 가서 마지막 말을 하셨다고 해요. 형님 미안하오. 나도 갈 날이 되니까 이래 염치 없게 이리 왔소. 나 용서해 줄 거오. 나도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보면 염치 없지만 웃으며 보고 싶어요. 아이 미안합니다. 그리고 반개월이 지난 시점, 시어머니도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아주머니의 연락을 받자마자 남편은 크게 울었어요. 사람이 너무 슬프고 아프면 두 눈에선 폭포수 같은 눈물이 나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또 다른 희망으로 고갯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아이가 태어나고 초등학교 갓 들어갈 나이가 되었을 때 남편과 우리 가족은 큰엄마와 시어머니 그리고 어르신들이 계신 가족묘로 갔습니다. 정성스레 차린 상차림에 주변 이웃분들도 많이 참석하시고 도와주셨죠. 그때 남편이 큰엄마, 엄마라고 조그맣게 중얼거리자 딸아이가 귀엽게 물어봤습니다. 아빠는 왜 엄마가 둘이야? 할머니들이 아빠 무지 좋아했나 봐. 그니까 엄마가 둘이지. 그치? 딸의 치기 어린 말에 이웃 주민들은 고개 숙여 흐느꼈고 남편의 두 눈에선 눈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손을 지그시 잡은 두 천사는 호기심에 남편을 올려보고 있었죠. 그럼 아빠 많이 사랑해 주셨어 할머니들이. 저기 저 할머니는 아빠를 살아있게 해주셨고 저쪽 할머니는 아빠한테 큰 사랑을 주셨고 두 분 다 아빠 엄마들이셔. 그래. 남편은 북받치는 눈물에 말을 끝내지 못했고 두 아이는 흐르는 남편의 눈물을 저 대신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환한 슬픈 미소를 간직한 채 그들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는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네요. 저는 곧 60을 바라보고요. 세상이 무겁고 따뜻하고 이런 게 인생인가 봅니다. 저 또한 어느샌가 학교를 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웃으며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세상에 자식을 낳았다고 다 부모 소리를 들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저 역시 자식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항상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부부가 겪었던 부모는 평범한 부모가 아니었기에 많이 힘들었었죠.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 한켠이 너무 아프고 고통을 느낄 정도로 우리 부부에게는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누구에게나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암초가 부딪힐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겠죠.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되지만 생각해보면 그 해결이 되기 전까지의 시간이 견디기가 힘들어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게 부모 자식 간의 일이라면 그 과거의 사랑에서 현재의 노력에서 미래 회한에서 희망을 찾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